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마켓 시그널 진행의 정보경입니다. 간밤 미국 시장은 전날의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고요. 특히 나스닥이 0.47%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의 반등 그리고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다소 신중한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시장에 있었던 이슈들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까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마켓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전쟁 리스크가 이어지는 가운데 유가가 상승했지만 러셀을 포함한 뉴욕의 4대 지수는 버텨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나 나스닥이 0.47% 가장 강하게 올라줬고요. S&P 500도 0.25%, 다우 지수가 0.1% 올랐고 러셀은 0.58%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편 오늘 시장의 움직임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FOMC를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에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저희랑 계속 확인해 보시죠. 자, 그렇다면 자금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을까요? 자금의 방향을 확인하는 히트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하는 종목들은 초록색, 하락하는 종목들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히트맵입니다. 오늘은 초록색 그리고 빨간색이 좀 혼조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상승이 아니라 좀 선별적으로 상승이 일어난 장이었다라는 걸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지수의 상승을 견인한 건 빅테크 쪽이었습니다. 아마존이 1% 넘게 올랐고요. 구글도 2% 가까이 올라주면서 특히나 오늘 나스닥의 상승폭이 컸던 이유 확인이 됩니다. 한편 GTC가 열리고 있는 엔비디아는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반도체 섹터를 살펴보시면 종목별로 엇갈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4% 넘게 급등한 반면 인텔은 3% 넘게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특히나 좀 헬스케어 쪽으로 강하게 급락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지수의 상승을 다소 제한한 요인인데요. 일라이릴리가 무려 6% 가까이 급락을 했고요. 존슨앤존슨도 2% 넘게 빠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경기 방어주 쪽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고요. 방산주 섹터도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한편 유가 급등에 영향을 받는 에너지 섹터는 초록불을 켜면서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이슈들 또 확인을 해보실 시간인데요. 시장을 움직인 이슈, 마켓 무버 이슈 바로 살펴보시죠. 먼저 오늘 시장을 버텨준 핵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GTC를 중심으로 AI의 기대감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모습인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어제부터 GTC가 열렸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AI 시장의 규모가 확대될 거라는 걸 시장이 확인한 부분인데요. 젠슨항 CEO가 키노트에서 AI 칩 시장이 1조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놨죠. 시장이 기대했던 기존보다 더 큰 성장의 그림을 제시한 건데요. 특히나 핵심 포인트는 AI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학습 중심에서 현재의 추론 중심으로 구조가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의미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AI가 일회성 투자가 아니라 이제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구조로 변화를 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이어서 내용 조금 더 살펴보시죠. 자, 오늘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먼저 AI 수요가 둔화될 거라는 우려감이 완화가 되면서 오늘 나스닥을 중심으로 좀 방어하는 성격이 나왔습니다. 지수의 하단을 지지해주는 역할이었고요.
하지만 오늘 장에서 살펴보시면 새로운 상승 트리거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반영됐던 기대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엔비디아가 오늘 하락으로 마감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시장의 해석은 AI가 끝난 게 아니고 이제 더 오래 간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즉 엔비디아는 빠졌지만 AI 투자는 더 길어질 거라는 확신이 남아있다라고 오늘의 첫 번째 마켓 무버 이슈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편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이 계속되면서 지정학 리스크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오늘 유가가 상승했지만 시장이 다소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두 번째 마켓 무버 이슈도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리스크는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최신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의 일부 통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봉쇄의 현실화 가능성이 줄어드는 모습이고요. 미국도 전략 비축유 방출을 준비하면서 대응에 나섰습니다. 공급 불안을 완충하는 장치를 확보하는 움직임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리스크도 있죠. 일단 라리자니 안보수장이 사망을 했고요. 이스라엘은 추가 공격을 경고했습니다. 휴전도 거부하면서 긴장 자체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반응은 일단 유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WTI와 브렌트유 모두 동반 상승을 했고요. 하지만 오늘 3대 지수는 상승세를 유지했죠. 즉 시장은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는 쪽으로 현재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쟁은 계속되지만 시장은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지 않는다 쪽에 베팅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에 여러 가지 재료가 있었지만 사실상 시장을 확 끌고 갈 만한 결정적인 뉴스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시장 사실상 FOMC를 기다리는 장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7일부터 18일까지 3월 FOMC가 열립니다. 현재의 컨센서스는 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크게 자극이 됐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약화가 됐습니다. 동결은 확정 분위기고 인하는 멀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의 반응은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포지션을 조절하는 쪽이었습니다. 관망세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 좀 정리를 해보면 AI 쪽에 대한 기대감이 지지를 해줬고요. 지정학 리스크는 완화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FOMC를 기다리면서 이 방향성은 제한된 모습이었다고 보실 수 있겠죠. AI가 버티고 지정학 리스크 줄었지만 관망세가 짙은 장이었습니다. 오늘 마켓 무버 이슈들 한번 살펴보셨고요. 한편 시장을 움직인 종목들도 있습니다. 마켓 무버 스탁 조민재 앵커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시장을 움직인 마켓 무버 스탁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M7, 이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하고서는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요. 특히나 아마존의 상승폭이 상당히 눈에 띄죠. 1.63% 상승했습니다. 이 아마존 CEO가 내부 회의에서 한 발언이 이 보도를 타면서 화제가 됐는데요. AI 덕분에 앞으로 10년간 이 AWS 매출이 2배가 될 것이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대감을 실을 수밖에 없는 발언이겠죠. 여기에다가 이젠 당일 배송을 넘어서요. 초단기 배송 서비스, 그러니까 1시간 배송과 3시간 배송 서비스까지 부분적으로 도입한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올라갔던 아마존입니다. 테슬라도 오늘 약 1% 내외의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굉장히 큰 이슈가 한 가지 어제 오후에 나왔었죠. 이 지난해 7월이었습니다. LG엔솔이 발표했던 6조 원대 배터리 공급 계약, 이 고객사가요. 역시나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테슬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밤사이에 공식적으로 확인을 시켜주면서 다시 한번 관련 이슈가 부각이 됐고요. 내년부터 생산이 시작될 예정이고 여기에서 생산된 배터리들은 이 테슬라가 지금 휴스턴에서 생산하고 있죠. 이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메가팩 3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의 호재도 더 전해졌는데요. 이 일론 머스크 CEO가 자신의 SNS죠. X에다가 테슬라의 새 로드스터, 그러니까 전기 스포츠카가 4월 말에 공개될 것이다. 사진까지 같이 공개하면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테슬라입니다. 애플도 0.56% 오늘 간만에 또 좋은 흐름 보여줬었는데요. 팀쿡 CEO가 이 TV 쇼에 출연을 했습니다. 출연을 한 다음에 그동안 좀 한간에 나돌던 은퇴설을 단박에 일축시켜줬는데요. 아직까지 애플에서 하고 싶은 게 많다. 계속해서 애플에 남아있을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애플의 경영권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가 됐습니다. 덕분에 오늘 큰 폭으로 상승했던 애플. 이 종합을 해보자면요. 어제는 메타에 이어서 오늘은 아마존이 드디어 AI로 좀 돈을 벌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하루였고요. 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널뛰던 유가가 이번 주 들어서 좀 진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이 덕분에 기술주들의 투심이 대체적으로 회복 조짐에 들어갔다. 이런 흐름도 함께 좀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반도체 단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엔비디아의 주가는요, 0.68% 하락했습니다. 이 GTC 컨퍼런스 기조 연설 자체에 대한 호평들은 계속해서 나와줬습니다. 이게 나빴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특히나 이 모건 스탠리는요, 엔비디아의 AI 추론 시스템이 비용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 최선호주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줬는데요. 다만 오늘 주가가 하락한 이후 이 행사에서 가장 큰 이벤트를 좀 소화하고 나자 뉴스에 파는 현상이죠. 세론 현상이 관측된 엔비디아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밤사이에 분석도 한 가지가 나왔는데요. 이 재료 자체는 워낙 좋았지만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가 워낙 시총이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추가적으로 시총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매수세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이 엔비디아가 우리 기대와는 다르게 크게 움직이지는 못했다라는 평가도 같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테슬라가 아니라 먼저 구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못 나왔네요. 구글입니다. 자, 구글이 미시간주에 새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DT 에너지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또 간밤에 구글의 주가를 1.8% 가까이 끌어올렸습니다. 이거 구글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덕분에 구글은요, 2.7기가와트 규모의 전력 인프라를 좀 활용을 할 수 있게 됐는데 그동안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병목 구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전력 문제가 크게 해결이 된 점이 다시 한번 구글에 대한 투심을 큰 폭으로 올려줬고요. 오늘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가져와 봤습니다. 밤사이에 4.5% 역시나 큰 폭으로 올라섰는데 이번에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엔비디아의 이 베라 루빈에 들어갈 12단 HBM4의 양산과 출하를 동시에 이 1분기에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요, 이 16단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거죠. 이 16단 HBM4 샘플까지 고객사에 출하했다. 이 소식까지 나와주면서 오늘 큰 폭으로 메모리주들 좋은 움직임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유가가 조금 오르게 되면서 반도체 대형주들 사이에서는 희비가 조금 엇갈렸지만 이런 메모리주들 그리고 장비주들은 굉장히 강력한 수요를 바탕으로 이 유가에 관계없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요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추가적으로 시장을 움직인 종목들이 세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먼저 1112, 오늘 대체적으로 헬스케어가 부진했었죠. 특히나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는데 그 핵심 이슈입니다. HSBC가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예상보다 규모가 작네. 지금으로서는 시장이 좀 과대평가가 돼 있는 상황이야. 이렇게 좀 날카로운 지적을 날렸는데요. 이런 이유로 또 1112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 유지에서 비중 축소로 내렸고요. 목표가도 $1,070에서 $850로 내려잡았습니다. 이 현재 주가가 $930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주가가 상승하기는커녕 앞으로 내리는 게 맞다고 본 거죠. 이 때문에 오늘 1112의 주가 약 6%가량 이례적으로 급락했고요. 우버는 4% 이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GTC 영향이 컸는데요. 이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로보택시를요, 내년에 LA와 또 샌프란시스코를 시작으로 2028년 내후년까지는 전 세계 28개 도시에 도입하겠다, 확장시키겠다라는 소식이 굉장히 기대감을 모아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부진했던 항공주들이 오랜만에 좀 반등세를 보였는데요. 이 델타 항공을 포함해서 주요 항공사들이 1분기 매출 전망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내놓은 영향이 컸습니다. 이 델타 항공의 경우에는 이 1분기 매출 증가가 기존의 한 자릿수 중반, 약 5%에서 7%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한 자릿수 후반 8%에서 9%까지 증가할 것이다. 이 전망치를 높여 잡으면서 오늘 큰 기대가 많고 6% 이상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이 원자재 가격과 매크로 흐름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WTI 국제유가입니다. 이 국제유가 2% 소폭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박스권에 들어왔다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이란이 밤사이에 드론 공격을 퍼붓는 바람에 아랍에미리트 가스전에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유가를 소폭 끌어올리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이 다소 제한된 모습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캐비넷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이미 유조선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조금씩 통과하기 시작했다라고 안도감을 더해준 데다가 이란 안보의 핵심 인물입니다. 이 알리 라리자니가 피격을 당해서 사망했다는 소식까지 이 다소 유가를 큰 폭으로 좀 조여주는 소식이 나왔고요. 덕분에 원달러 환율은 소폭이나마 진정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과 금 가격은 큰 움직임은 없었고요. 이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간만에 좀 하락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밤사이에 고용 지표가요. 또다시 약간 둔화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로 인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소폭이나마 올라갔고요. 덕분에 국채 금리는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유가가 박스권에 들어왔고요. 아예 식을 뻔했던 금리 인하 기대감도 다시 한번 조금은 올라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 3대 지수 무난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봤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이 5가지만큼은 반드시 알아가세요. 머스노 5 오늘도 출발합니다. 이 지난주 내내 롤러코스터를 탔던 국제유가가요. 주말 이후로 조금은 박스권 안에 좀 갇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이 다행히도 이제 유조선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슬슬 통과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또 거기에 이란의 안보 수장까지 피격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밤사이 백악관에서 나온 메시지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안도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먼저 캐비넷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유조선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조금씩 통과하기 시작했다고 밝혔고요. 이는 이란의 해협 봉쇄 역량이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해시드 위원장은 현재 35개 국가 공조에서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그 규모를 더 확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특히 그는 이번 전쟁 상황이 예상보다 빠른 4주에서 6주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전쟁 시작으로부터 4주에서 6주, 그러니까 앞으로는 2주에서 3주가량이 남은 것이죠.
또 종전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전후 글로벌 공조에 대한 기대감까지 키웠습니다. 여기에 이란 안보의 핵심 수장인 알리 라리자니 사무총장이 피격을 당해 사망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오늘 증시가 회복세를 이어간 두 번째 이유, 아직 금리 인하의 희망이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다는 이 모건 스탠리의 새로운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 타이밍 좋게 고용까지 부진하게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금리 관련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뉴욕 증시가 오늘 상승 탄력을 이어간 또 다른 핵심 동력,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실납 같은 희망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고용시장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듯한 신호가 포착됐는데요. 민간 고용정보업체 ADP에 따르면 최근 4주간 미국의 민간 고용 증가폭은 주당 평균 9천 명에 그쳤습니다. 지난달 15만 5천 명이 증가했던 것과 비교한다면 고용시장의 열기가 다소 식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이 고용이 둔화된다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명분이 생기죠. 여기에 모건 스탠리의 낙관적인 전망도 불을 지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최근 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오는 6월과 9월 예정대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밤사이에 다시 한번 고수했습니다. 오히려 유가가 배럴당 125달러를 넘어서는 고유가 국면이 지속될 경우에는 소비 위축을 방어하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역설적인 분석을 내놓은 건데요. 결국 고용 둔화라는 지표와 금리 인하 기대가 아직까지는 남아있다. 이런 대형 투자은행들의 목소리가 합쳐지면서 3대 지수는 상승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만 아직 시장이 100% 안심할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이란 전쟁에 잠깐 가려졌던 또 하나의 리스크였죠. 바로 이 3호 신용시장 리스크. 이게요, 이 불씨가 꺼지기는커녕 뉴욕에서 런던으로 번지고 있다는 신호가 밤사이에 포착됐습니다. 3호 신용시장의 불씨가 꺼지기는커녕 오히려 대서양 건너 영국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3호 신용대출 부도율이 팬데믹 당시 수준인 8%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특히 AI 열풍이 역설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입지를 흔들면서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사모펀드들의 부실 위험이 커졌다는 분석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블루와일과 블랙스톤 같은 대형 운용사들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 30%에서 40% 넘게 폭락했고요. 위기는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영국의 브릿지론 전문업체 센츄리 캐피탈은 최근 대형 운용사 블루아울의 조기 상환 요구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갔는데요. 최근 다른 대형 대출업체인 마켓 파이낸셜 솔루션의 사기 의혹에 이어서 이번 사태까지 겹치면서 영국 3호 신용시장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업계에서는 2027년부터 본격화될 대출 만기, 이른바 만기의 벽이 다가올수록 환매 중단과 부도 도미노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자세한 종목 이야기로 한번 시선을 좁혀볼까요? 밤사이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관련된 중요한 기사가 두 가지나 나왔습니다. 공통점은요, 역시나 이 북미 ESS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해 7월 LG 엔솔이 맺은 6조 원대 배터리 공급 계약의 고객사가 테슬라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미 정부가 공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양사는 43억 달러 규모의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고 내년부터 미시간주 랜싱 공장에서 양산을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배터리는 테슬라의 대형 에너지 저장 장치인 메가팩3에 탑재돼 미국 내 전력 인프라 구축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 이와 별개로 전기차 수요 둔화로 고전하던 생산 현장에서도 반전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GM과 LG 엔솔의 합작법인인 이 테네시주 얼티엄 셀즈 공장이 기존의 전기차 라인을 ESS용 배터리 생산 시설로 전환하기로 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 1월에 해고됐었던 직원 700명을 전원 복직시키고 2분기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이 확대됐습니다.
결국 테슬라라는 확실한 대형 고객사를 확보한 동시에 가동률이 떨어졌었던 전기차 라인을 급성장하는 AI 데이터 센터용 ESS 수요로 돌려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LG엔솔의 전략이 돋보이는 소식입니다. 여기에 지난주에는 엔비디아 또 어제는 메타와의 대규모 계약 소식을 밝히면서 이 클라우드계의 다크호스로 부상이 됐었던 네비우스. 이 초대형 계약을 체결하자마자 대형 전환사채 발행 소식을 밝히게 되면서 오늘 주가가 10% 이상 급락했습니다. 엔비디아와 메타와 잇따라 초대형 계약을 맺으면서 승승장구하던 AI 인프라 기업 네비우스의 주가가 하루 만에 장중 12% 넘게 폭락했습니다. 이 장밋빛 전망 뒤에 숨겨진 막대한 자금 조달 부담이 발목을 잡은 건데요. 네비우스는 데이터 센터 건설과 AI 칩 구매를 위해서 무려 37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조 원 규모의 이 전환 사채를 발행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거물급 손님들의 주문을 다 받아내기 위해 회사가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의 엄청난 빚을 내서 공장을 새로 짓겠다고 선언한 셈입니다. 이번 조달은 메타와 체결한 총 270억 달러 규모의 공급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 시장은 메타의 AI 인프라 구축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 속에서 네비우스가 짊어져야 할 부채 부담과 또 주식 가치 희석 우려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성장의 대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대형 계약 직후에 전환사채 발행이라는 위험한 성적표를 받아든 셈입니다. 이 유가는 박스권에 아직까지는 머물러주고 있고요. 또 오늘은 2차 전지 관련 이 호재까지 터지게 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코스피가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하는 아침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5가지 머스노 5 살펴봤습니다.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시장 마감 상황 한번 먼저 살펴볼 텐데요. 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다소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빅테크 종목들이 일부 올라주면서 나스닥의 상승도 견인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도체 섹터에서는 종목별로도 흐름이 크게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들어보죠.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지금 이란 국민들이라던가 아니면 그 걸프국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나라도 며칠 전에 그 전세기 띄워가지고 우리 교민들 데려왔잖아요. 그리고 어제는 또 이스라엘에서 지금 핵 버튼을 들으셨죠? 네. 핵 버튼을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자꾸 그 뉴스가 나와서 네. 트럼프 기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지금 전쟁은 확산일로에 있는 것으로 확실히 보이거든요. 네. 근데 시장은 굉장히 좀 딴판인 것 같아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 해석이 쉽지 않아요. 아예 그냥 다른 나라 얘기로 그냥 들려버리는 건지. 근데 이 미국 증시기 때문에 완전 또 다른 나라가 아니라 당사자잖아요. 그렇죠. 지금 전쟁에. 네.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어저께 여행주, 네. 항공주, 그리고 디즈니랜드를 운영하는 디즈니 네. 이런 것들이 초강세를 보였단 네.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미국인들은 마치 트럼프 손녀가
얼마 전에 논란 되셨잖아요. 네네. 혼자 비밀 경호국 대동하고 가갖고 유기농 그 비싼 거 사 먹은 다음에 나 파산하겠다 이렇게 올려서 그럼 다 그런 약간 카이 손녀 같은 마음인가? 그리고 뭐 또 며칠 전에 이스라엘의 그 수도에 해변가에서 그냥 산책하고 노는 사람들의 모습 선탠하고 이런 것들이 그 뉴스에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과 미국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수도라던가 그 나라의 국민들은 뭐 전쟁이 나고 말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어저께 그 섹터가 너무 강했거든요. 네. 그냥 강한 것도 아니고요. 지금 이 화면에서 보면은 가장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지금 여기 부킹홀딩스라던가 에어비앤비 막 이런 것들이 급등을 해서 가장 초록색이 반짝이고 있고요. 네, 여행 섹터 쪽. 여기도 항공주들이 가장 그 진한 맞습니다. 초록색입니다. 네. 3%에서 6% 가까이 급등을 했거든요. 디즈니도 지금 올랐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런 그 전쟁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가 수요들이 엄청나게 강한 게 아닌가. 이런 지금 어떤 그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전쟁이 확산되는 거랑은 지금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강세가 굉장히 눈에 띄죠. 네. 이거 역사적 신고가 또 직전까지 갔거든요. 마이크론 정말 대단하네요. 예, 오늘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나면은 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또 있어요. 네, 네. 이 기대감 때문인지 뭐 가공할 만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하락한 것 중에 눈에 띄는 게 일라이릴리가 또 급락을 하는 네, 헬스케어 쪽이 안 좋았죠.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위 산업업체들이 약세를 보였다는 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에 나오는 것은 지금 막 거의 이제 끝까지 가고 있잖아요. 이란이라던가 이스라엘이 이제 마지막 카드를 내놓는 어떤 그런 것까지 가고 있는데 지금 시장은 완전 반대로 나타났다. 뭐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이 주식시장에 여러 격언이 있잖아요. 주식시장에는 미스터 마켓이라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어서 모든 것을 예고한다. 어제 시장으로만 보면은 방산주들이 지고 여행 항공주 이런 것들이 뜬 것으로 봤을 때 이제는 이런 것들이 조금 전쟁이 조금 저기해졌나? 뭐 루즈해지고 뭐 이제 더 이상 먹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그런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네, 시장 상황을 좀 전반적으로 짚어주셨는데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여행 관련주, 항공주들 잘 갔고요. 방산주가 내리다 보니까 참 헷갈리는 모습이다라고 오늘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월가 시그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앞서 히트맵을 통해서도 보셨듯이 마이크론이 강하게 간밤에 올라줬는데요. 엔비디아 차세대 루빈 플랫폼을 겨냥한 HBM4 성능은 2배 이상, 전략 효율까지 개선이 됐습니다. 마이크론이 양산에 들어가면서 AI 메모리 주도권 경쟁이 한 단계 더 앞당겨졌는데요. 오늘의 월가 시그널 첫 번째 키워드로 마이크론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뭐 GTC에 대한 관심이 그래서 이제 포커스가 그쪽으로 갔죠. 네. 아무래도 전쟁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이 시장에서 먹히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GTC에서 나온 얘기들이 막 이제 거론이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에게도 좋은 소식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뭐 어제 또 굉장히 기뻤는데 왜냐하면 젠스당 회장이 아주 두루두루 손을 잡아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깐부 회동 때 네. 참여했던 그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기업에게 굉장히 유리한 그 어떤 제스처라던가 언급들이 많이 네. 있었어요. 그렇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로보틱스 뭐 이런 쪽으로 협력한다 얘기 나왔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여전히 이 굉장히 긴밀한 그 관계임을 천명을 했죠. 네네.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이제 역시 여기 3강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제품을 시연을 했고 그리고 엔비디아의 베라루빈 플랫폼을 위한 HBM4 여기에도 이제 합류를 했습니다. 결국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베라루빈 플랫폼에서도 HBM에서 굉장히 중요한 3자임을 엔비디아도 지금 확인을 한 거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요. 이제 3명이서 경쟁을 하게 되겠죠. 베라루빈 플랫폼 다음 플랫폼에서도
또 누가 선점을 하는지 네. 여기에 관심이 가게 되겠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HBM4 36기가 12H의 본격 양산과 대량 출하를 발표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 발표가 하루 딱 앞에 있는 시점이었고요. 자,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수석 부사장이자 최고 사업 책임자이신 수밋 사다나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연산과 메모리가 초기 단계부터 함께 확장되도록 설계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연산과 메모리라고 했죠. 연산은 누가 담당하나요? 연산은 바로 엔비디아의 GPU, CPU 이런 데서 연산을 담당하는 두뇌 역할을 하는 것이고 네.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그 업체들은 뭐를 하는 역할이죠? 저렇게 연산을 하는 두뇌 옆에서 저장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D램을 수직으로 쌓은 HBM을 엔비디아의 GPU 및 CPU 주변부에 배치를 하면서 그 슈퍼칩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서 돌아가는 것이죠. HBM으로도 모자르니까 낸드 플래시까지 땡겨오면서 스토리지 관련주인 샌디스크가 부각이 되기도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보기면 되겠죠. 근데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밋 사다나가 뭐라고 했나요? 엔비디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설계 단계부터 연산과 메모리가 함께 이제 한 몸이란 거죠. 이거는 떨어뜨릴 수가 없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플랫폼이 스펙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결국에 그 3자의 HBM도 높아진 스펙으로 함께 계속 갈 것임을 네. 지금 예고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네. 계속 쭉 이어지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 모멘텀이 굉장히 장기적인 부분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죠. 네. 쉽게 말해서 HBM4가 지금 저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출시한 게 HBM3E죠. 요거 대비해서 성능은 2.3배, 전력 효율은 20% 정도 개선된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 계속 올라가겠죠. 네, GTC에서 또 엔비디아와의 협업을 강조한 마이크론이고요. HBM4 대량 출하로 AI 데이터 센터의 본격 진입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내일 오전에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많이들 주목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럼 이제 마이크론과 관련된 자료들까지 함께 보면서 이야기 더 이어나가 볼게요. 네, 마이크론은 뭐 몇 번 보셨을 겁니다. 네네. 워낙에 언급이 안 될 수가 없는 지금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미국 종목 중에서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역시 스펙이 좋습니다. 지금 미래 실적이라든가 재무제표, 과거 실적에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활약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네요. 거의 원형입니다. 네. 원형에 가까운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주가가 엄청나네요. 그때 마지막으로 봤을 때가 분명히 저기 그 깃발형 저기 형태 안에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한 것 중에서 그래서 그때 저 상승 깃발형을 위로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돌파해 버렸네요. 왜냐면 그때 그 전의 흐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약간 깃발 형태로 이루어질 때 그 전에 급락을 했다면 그게 하방 경직이 아니고 오히려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상승 후에 떨어지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았던 거죠. 아까 전자의 경우에는 왜 하방 경직이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거나 오류를 지금 저기 얘기할 수가 있냐면 횡보하니까 멈춘 줄 알거든요. 근데 흐름이 중요하다고 했죠. 네. 급락한 다음에 횡보한다는 건 뭡니까? 튕겨지지 못한 바람 빠진 농구공 같다는 표현을 예전에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위로 강하게 돌파하면서 지금 역사적 신고가 흐름에 도달되게 되겠고요. 자, 이제 실적 발표가 눈앞에 다가왔는데 지금 3월 19일 오전 5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5시 장 1분까지 마감이죠. 1분 단위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매출액이 19.17빌리언 달러로 예상되고요. EPS가 8.61달러로 지금 예상되고 네네. 있습니다. 근데 2025년도 작년 12월 18일 날 2026년도 1분기 실적이 나왔었거든요. 이 당시의 결과를 보시죠. 12.81빌리언 달러 예상이었는데 매출이 13.64빌리언 달러 나오면서 6.49% 상회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예상치가 19.17빌리언 달러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전 분기 대비해서 무려 6빌리언 달러 네. 상회하는 지금 예상치고 EPS도 작년 12월 18일 날 3.82달러 예상됐는데 4.78달러 나오면서 무려 25.13% 상회했습니다. 근데 아까 주당 순이익 예상치가 8.61달러죠. 그러니까 전 분기에 4.78의 거의 2배가량의 지금 예상치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엄청난 지금 예상치가 나와 있는데
저 예상치 허들마저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 지금 주가의 흐름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이미 사실 서프라이즈를 예고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가. 왜냐하면 시장이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외부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움직인다는 거는 실적이 너무 초강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5시 1분 네. 기다리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컨센서스도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네, 461.35달러가 컨센서스인데 거의 도달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4.43만 오르면 네네. 증권가의 컨센서스는 도달이 돼 버리고요. 그리고 의견이 26개 의견 중에 무려 25개 바이의 원홀드거든요. 올킬할 뻔했습니다. 그 그러네요. 스트롱 바이 의견이죠. 네. 이 스트롱 바이 의견을 접지 않는다면 목표 주가 상향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애널리스트들은 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이크론이 내일 장 마감 직후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또 좀 속보로 발빠르게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아마 썸머 타임이 없어져서 시간이 저렇게 된 거죠? 지금? 그렇죠. 장마감으로. 네, 내일 주가 흐름도 좀 어떻게 이어질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장에서 시그널 받을 종목을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마이크론이니까 역시나 좀 예상이 되는 종목이 있네요. 네, 역시 뭐 여러분들 또 지나고 나니까 어떠세요?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급등락을 할 때 또 네. 득달같이 달려 들어가서 가서 우리나라 증시가 무슨 허약하니 뭐 세계 증시에서 가장 흔들리니 진짜 답답합니다. 네. 제가 만약에 3-4번 놓치면 죄악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2번 놓치는 것까지는 뭐 신중하다고 뭐 얘기 드릴 수 있는데 세 번은 안 된다. 3번 기회를 놓치면 네. 그건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투자를 안 한다면 모르겠는데 네.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 찬스를 3번이나 주어졌는데 그걸 실행을 안 한다? 그거는 실행력의 부재를 넘어서 죄악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강하게 말씀해 또 주시네요. 지나갔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트럼프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질 때 그럴 때마다 기회가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형주가 그냥 쉽게 움직이는 장세입니다. 괜히 쓸데없이 조그만 종목 찾아다닐 필요가 없고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냥 크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100만 닉스 다시 갔으니 이번엔 삼성전자가 20만 전자를 갈 차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엔비디아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정말 긴밀한 파트너 넘어서 지금 사실 ASML 같은 자리에 지금 오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 ASML이 슈퍼 을이라고 불리웠는데 그걸 다 부러워했잖아요. 지금 삼전 SK하이닉스가 슈퍼 을의 자리에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전 하이닉스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간 거 이꼬르 혹은 그 이상을 가야지 정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제 급등을 했고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역사 신고가 직전이기 때문에 삼전 SK 하이닉스도 이란 침공 전에 흔들렸던 지점 거의 문턱까지 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역사적 신고가 직전에 있는 마이크론입니다. 결국 HBM4 양산 그리고 엔비디아 공급 여부가 AI 반도체 주도권을 가르는 기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역시나 삼성전자 쪽으로 굿 시그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월가 시그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만나보시죠. 이번엔 소비 쪽으로 월가 시그널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앞서 히트맵에서도 보셨다시피 항공주 쪽으로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왔었는데요. 유가 부담이 늘었는데도 예약이 25% 증가를 했습니다. 결국 비용보다 수요가 더 강하다는 점을 확인했는데 항공주의 반응을 우선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죠. 델타와 아메리칸 항공의 실적이 상향됐다는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들어보죠. 네,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의외죠. 지금 두바이가 굉장히 어떤 저기 표식으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네. 일부러 때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두바이는 되게 안정적이고 우리가 네. 막 무슨 5성급 호텔 생각하고 옛날에 톰 크루즈가 영화에서 막 올라오고 이런 거 장면들 그렇죠. 저런 휴양지가 당한다고? 이란이 일부러 보여주려고 아랍에미리트 계속 때린다는 네. 뉴스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심리적인 부분에도 불구하고 여행 수요가 굉장히 굳건함을 네. 어제 확인을 했거든요. 두바이에서는 지금 다 흑빛 도시가 되고 막 탈출하는데
뭐 앵커님은 어떠신가요? 뭐 지금 봄철 맞이해서 일본 여행을 뭐 이럴 때 가야지 뭐 이런 주의인가요? 아니면 그래도 좀 주의를 해야지 이런 건가요? 뭐 확실히 좀 성향에 따라 갈릴 것 네. 같긴 한데 앵커님 성향을 밝히기가 그런가요? 저는 조금 무섭습니다. 아, 그런가요? 근데 지금 항공사에 되게 좋은 제도가 하나 있거든요. 네. 우리한테는 안 좋고. 뭔지 아세요? 어떤 건가요? 유가가 오를 때. 유가가 오를 때 항공사에 좋은 거. 어떤 거예요? 바로 알려주세요. 항공사가 그 가격을 상쇄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유류할증료. 그래서 우리 맨날 표 끊을 때 그러잖아요. 유가가 올랐는데 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돼? 오, 네. 항공사는 이게 되게 좋은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유류할증료가 3배 올라서 뭐 항공권 값이 비싸다 이 얘기 나오고 있죠. 생각과는 틀리죠. 이렇게 그렇네요. 불안하니까 값싸게 갈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비싸? 유류할증료란 거를 고객한테 부담을 시킵니다. 이게 항공사의 굉장히 매력적인 그 포인트인데, 그렇군요. 자, 지금 에드 베스티언 최고 경영자가 CNBC에 출연했습니다. 델타 네. 항공의 CEO고요. 미 여행 수요가 매우 강해서 항공사가 1분기에 약 4억 달러에 달하는 연료비 증가분을 흡수해버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있는데도 예약이 전년 대비 25% 그렇군요. 증가했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우리가 뭐 일본 얘기를 했지만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어서 그 안에서 비행기를 타고 다니잖아요. 네네. 지금 올림픽 월드컵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행 수요들 그리고 봄철 여행 수요 이런 것들이 겹쳐서 뭐 저기 지정학적 리스크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작년 대비해서 더 늘어버린 상황이죠. 그리고 유류 할증료로 그 항공유 가격 상승을 상쇄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델타 항공은 오히려 어떻게 했느냐? 1분기 매출 전망을 전년 대비 7%에서 9% 성장으로 상향했습니다. 기존에 5%에서 7% 성장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이던스 상향이 나와버린 거죠. 와. 그래서 가이던스 상향이 나오니까 거기다가 강한 예약률이 확인이 돼버리니까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행 수요가 너무 강하네. 그리고 유류 할증료로 상쇄가 되네. 그러면서 항공주들이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델타 항공, 아메리카 항공 다 마찬가지로요.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히트맵 통해서도 항공주 섹터가 유난히 강했던 걸 확인을 하셨는데 이 연료비 약 4억 달러 부담에도 실적 방어 그리고 유류 할증료 관련한 부분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델타 항공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자료 보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네, 델타 항공은 배당도 꽤 주면서 실적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미래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쪼그라들어 있지만 과거 실적과 재무제표가 좋고요. 가치에서 높은 점수를 받네요. 밸류는 거의 만점이네요. 네, 물론 제가 가치에서는 뭐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네네. 했죠. 높은 점수를 받는 게 주가가 안 올랐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그 업종별이나 섹터별이나 종목별로 판단하셔야 돼요. 자, 델타 항공이 최근에 빠졌었는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네. 그 전까지 보시면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다가 이번에 잘 보면은 반등의 세기를 보셔야 되는데 내려가는 기울기보다 최근 4일 동안 올라간 가파르기의 그 각도, 기울기가 훨씬 더 가파릅니다, 여러분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이것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빠진 부분보다 기대감이 훨씬 더 크고 수급이 강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안 그러면 저렇게 V자 반등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 V자 반등의 가파르기가 굉장히 각도가 급하다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큰 것이고요. 네. 자, 그리고 델타 항공 놀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17개 분기 중에 17개 분기 모두 매출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와. 자, 우리가 맨날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디스크만 보다가 항공주가? 그렇죠. 항공주. 미국의 항공 수요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2026년도 1분기 실적 발표 얘도 얼마 안 남았어요. 4월 네. 8일 오후 7시 나옵니다. 자, 그리고 2026년도 올해 1월 13일 날 나왔는데 15.58 빌리언 달러 예상치에서 16 빌리언 달러로 2.68% 매출 어닝 서프라이즈고요. EPS가 1.53달러 예상치였는데 1.55달러로 1.31% 이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네. 자, 역시 뭐 미국인들은 상관없이 저렇게 노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네. 있죠. 항공 수요가 살아있고 저런 종목이 좋다는 것을 빨리 캐치하고 접근을 하신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80.22달러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목표 주가가 지금 현재 주가로부터 무려 25% 정도 올라야 도달 가능한 이 주가고요. 자, 의견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못지 않습니다. 그렇네요. 전체 숫자가 살짝 적을 뿐이지 19개 의견 중에 18개 바이의 원홀드로 스트롱 바이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뉴스에서 보고 어떤 그 실감하는 거랑 이 항공주, 여행주의 지금 모습은 완전 틀리다. 제가 호텔주도 얘기 안 했지만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이라던가 네. 이 지금 뭐 인터내셔널 그룹 이런 것들도 다 역사적 신고가 수준에 있습니다. 네. 뭐 고유가보다 강한 여행 수요가 실적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시그널 받을 종목 역시나 항공주 쪽에서 찾아보면 되겠죠. 네, 뭐 대한항공을 할 수가 있겠는데 뭐 네.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작아서 뭐 이렇게 우리 국내 수요가 크진 않지만 네. 어쨌든 지금 그 대한항공도 마찬가지로 유류 할증료라는 거는 전 항공사가 동일하게 그 저기 되는 제도기 때문에 유류 할증료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합니다. 네. 소비자들한테 전가를 시키고 소비자들이 그걸 감당하고서라도 여행을 가고 싶다는 수요가 지금 폭발하면 델타항공, 아메리카항공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뭐 여행주나 이런 것도 나쁘지가 않은 게 일본과 중국의 관계에서 취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졌고 그리고 우리가 자꾸 원화 약세 하지만 여행주에게는 굉장히 좋습니다. 원화 약세 때문에 우리나라를 네. 더 찾을 수 있겠죠. 우리나라 돈을 좀 더 많이 바꿔서 놀러 올 수 있겠죠. 일본, 중국인들이. 요런 그 인바운드 수요도 있고요. 그래서 여행, 항공, 호텔, 뭐 GS, ENL, PNL 같은 우리나라도 요런 쪽도 조금 괜찮지 않을까. 의외로 그렇죠. 네. 이란 침공 사태 이후에 벌어졌던 상황과는 조금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행 수요가 유지되는 한 항공 실적은 견조하게 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국내에서 대한항공으로의 굿 시그널 기대가 됩니다. 다만 아직 남아있는 유가 변수까지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외신에서 주목하는 국내 기업과 이슈에 대해 살펴봅니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 드리는 히든 글로벌 시간. 오늘도 조호진 타키운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유가가 계속해서 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면서 뉴욕 증시도 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뭐 우리 증시는 당연히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겠죠. 또 오늘 투자 인사이트도 궁금하네요. 첫 번째 어디에서 갖고 오셨을까요? 예, 그 SK 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이 이 실리콘밸리에 이제 미국 그 엔비디아 GTC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현지에서 기자들과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중요한 얘기를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좀 블룸버그가 다뤘습니다.
네, 한번 자세한 이야기 보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2030년까지 현재 메모리 쇼티지가 지속될 것이다. 이런 파격적인 전망이 최태원 회장 입에서 직접 나왔다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이제 삼성전자, 뭐 이따가 한번 차트도 보여드리겠지만 마이크론, 샌디스크 이런 메모리 기업들이 엄청난 주가가 이제 그 상승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 메모리를 갖다가 생산하는 공급보다 수요가 몇 배가 많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줄어들지 않았냐, 완화되지 않았냐 이런 전망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이제 메모리가 계속 올라가도 어느 정도는 이제 좀 포화 상태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최태원 회장이 이제 메모리 부족이 무려 최소 4년에서 5년까지도 지속될 것이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발표했기 때문에 이 때문에 어저께 SK하이닉스 주가도 올라갔던 배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여전히 이제 초과 수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 웨이퍼 공급이 수요보다 무려 20%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는데 이게 계속 이어진다는 말이겠죠? 예.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이제 최태원 회장이 기자들과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니, 당연히 이렇게 초과 수요가 있으면은 너네가 뭐 다른 대책이 없느냐. 추가로 이제 공급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 없냐 그렇죠. 이런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었겠죠. 근데 최태원 회장 거기서 구체적인 답변은 없었다라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 생각에도 마땅한 이제 대안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메모리 증설 하나 하는데 요즘은 이제 50조거든요. 50조라는 것다가 재원을 공급한 것도 문제지만 50조라는 재원을 설령 공급할지라도 이제 막 시작한다 할지라도 한 2년, 3년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SK하이닉스 입장에서 뾰족한 수는 없다. 그래서 블룸버그가 보도한 대로 SK하이닉스가 가격 안정화 대책을 강구 중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뭐 그동안 뭐 마이크론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이런 좀 캐파를 늘린다는 소식들이 좀 제법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좀 메모리가 부족하다는 건 뭐 역시나 이유가 AI에만 있을까요? 예, 그렇죠. 가장 중요한 어떤 트리거는 이제 AI 때문에 보시면 되는데 AI로 한다면 보다 구체적인 얘기를 이제 블룸버그가 보도했는데 어떤 내용을 보도했냐면 우리가 처음에 AI 혁명으로 대변되는 그 하드웨어는 이제 엔비디아 H100이었죠. H100을 출시했을 때 필요한 메모리와 그다음 올해 20년에 이제 그 엔비디아가 출시할 것으로 여겨지는 이제 그 HBM4가 필요한 이제 루빈 이거 갖다가 봤을 때 이 지금 화면에 보이신 대로 엔비디아가 처음 출시했던 H100보다 지금 올해 출시될 엔비디아의 루빈에 필요한 메모리 양이 얼마만큼 비교하냐 차트상을 봐도 최소 3배 정도는 필요하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늘어났네요. 여기서 더 3배 정도의 메모리가 필요하니까 이 메모리가 필요하다는 결국에 이제 HBM이죠. 아직까지는 HBM 필요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 입장에서는 HBM 생산하는데 먼저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단가였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이제 HBM의 그 생산하는 그 단가가 기존의 범용 반도체보다는 최소 한 2배 이상 정도 비쌌는데 그 사이 범용 반도체 가격도 올라오면서 어제 최태원 회장이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은 범용 반도체 가격이 HBM보다 더 추월했어.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고민이 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범용 반도체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입장에서 HBM의 연구를 등한시하시면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은 올해는 HBM4지만은 내년에는 HBM4E, 그다음에 HBM5 쭉쭉쭉 뻗어나서 HBM8까지 이제 나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R&D를 갖다가 줄인다면 HBM4E나 HBM5에서는 뒤처지게 되면은 사실상 삼성전자 겪었던 굴욕을 하이닉스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설령 범용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지라도 HBM4에 대한 HBM5에 대한 투자를 갖다 게을러서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이 범용 반도체 가격도 계속적으로 좀 상승 흐름을 이어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범용 반도체 가격 추이도 이제 블룸버그 보도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 이제 범용 반도체 대명사를 할 수 있는 DDR 16기가비트, 그러니까 이제 D램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격 추이를 갖다가 지금 화면에 보이신 대로 작년 9월부터 그다음에 작년에 12월, 올해 1월까지 해가지고 거의 뭐 3배 가까이 올랐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여기는 이제 올해 1월까지는 보였지만 2월까지 보여주는데 여기서 또 올랐습니다. 그리고 낸드 플래시도 역시 그 작년 9월부터 해가지고 그 올해 1월까지 보면 여기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낸드 플래시도 시장에서 가장 대명사 할 수 있는 500시가비트 3D 낸드 같은 경우도 3배 가까이 올랐다는 점 알 수 있습니다. 이렇다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달에 더 올랐기 때문에 이 범용 반도체 그 회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쁨의 이제 비명을 내지르지만 이 반도체가 필요한 이제 최종적인 완제품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높은 이제 반도체 가격 때문에 사실은 여러 제품들의 출시를 갖다 늦추는 그런 형편입니다. 또 여기에 SK하이닉스 투자자분들이 사실상 제일 기다리는 소식 중에 하나죠. 이 ADR 관련 이야기도 좀 최 회장 입에서 나왔다고요. 예, 어저께 인터뷰를 하면서 최 회장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ADR 상장을 검토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ADR을 상장하면은 마이크론은 어쨌건 이제 3등 기업이거든요. 근데 HBM만 보면 하이닉스가 1등 기업이고 마이크론은 3등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마이크론 2등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마이크론보다 하이닉스가 PER 대비 거의 절반 내지 3분의 1로 지금 이제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100만 원 왔다 갔다 하니까 야, 하이닉스 100만 원 여러분 여기시면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20만 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성전자가 2017년 10월에 50분의 액면 분할을 했고 18년 1월부터 액면 분할 가격으로 이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50분의 1이라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20만 원 왔다 갔다 한다면 액면 분할하기 전에 삼성전자 지금 주가는 얼마냐?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000만 원과 지금 SK하이닉스 100만 원을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결국은 이 절대적인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PER로 봐야 되는데 SK하이닉스가 내년도 PER을 갖다 받아온다면 SK하이닉스의 영업이 어떻게 되느냐? 반영된 PER이 2.4배입니다. 여전히 저평가하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어떻게 이보다 더 높은 PER을 받느냐? 마이크론 PER은 11배거든요. 이렇다면 SK하이닉스의 PER을 갖다가 저평가된 PER을 단순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ADR을 상장한 것이다. 그러면 SK하이닉스는 적어도 100만 원이었던 주가가 200만 원 되는 기정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또 마이크론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밤 사이에 또 마이크론 주가가 거의 뭐 4.5% 이상 올랐죠. 이게 엔비디아 측에다가 이 HBM4 12단 제품을 양산 출하를 시작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 탈락설이 사실이 아니었나 봅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저희 건에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어쨌건 마이크론이 사실 삼성 납품하지 못했던 HBM3를 갖다 납품한 이력이 있거든요. 그랬던 마이크론이 HBM4에 탈락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너무나도 낭설의 근거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예전에 마이크론 CFO도 사실 어느 연설에서 우리 한국 언론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니까 거기 질문이 나왔고 거기서 마이크론 CFO가 아니야, 우리 엔비디아 차 납품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야? 라고 하면서 그때 마이크론 주가 다시 한번 올라갔고 이번에 공식적으로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의 HBM4를 갖다가 잘 출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언론들이 좀 잘못한 것이고 지금 부끄러운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이 HBM4 시장이 이제 3파전이 됐다.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엔비디아 이 마이크론 탈락설은 이 낭설에 불과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슈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제 밤사이에 2차 전지 관련해서 굉장히 좀 뜨거운 소식들이 많이 전해졌죠. 어떤 소식 어디에서 가져오셨나요? 예. 로이터가 LG에너지솔루션 테슬라에다 LFP를 납품한다고 이제 그 보도를 했습니다. 네. 계약 규모가 무려 43억 달러에서 현재 환율로 따지면 6조 원이 훌쩍 넘는 그런 대규모 금액이고 27년부터 상산 예정이라고 하니까 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LG에너지솔루션 입장에서는 큰 낭보를 하겠습니다. 한번 자세한 이야기 보도록 할까요? 이게 사실 작년 7월에 LG엔솔이 발표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이제 계약 때문에 비밀 유지 때문에 이제 상대 측을 밝히지 않고 있다가 이거를 이제 테슬라라고 밤사이에 공식화 발표가 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납품했다는 게 저도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LFP는 이제 보통 우리가 2차 전지에서는 저가형 이제 배터리라고 여겨집니다. 저가형 배터리인데 LG에너지솔루션과 그다음에 중국 기업들과 치열한 CATL과 치열한 이제 각주를 벌이고 있었는데 중국 기업은 먼저 중국 전기차 시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고가형 배터리도 필요하지만 저가형 배터리도 필요하다. 저가형 배터리 LFP죠. LFP를 치고 나갔습니다. 그때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은 뭐라고 말했냐면 야, 저가형 배터리 뭐가 중요해?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저가형 시장이 더 넓어지고 저가형 시장의 단점도 극복을 하니까 저가형 배터리도 양산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이 뒤늦게 따라잡았는데 이번에 테슬라에다 납품할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고가형 배터리뿐만 아니라 저가형 배터리도 어느 정도 기술력도 올라왔고 시장에서도 인정받았다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여겨지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테슬라는 LFP 배터리를 가지고 뭐 전기차에다가 쓰나요? 여기 보니까 ESS 관련 그런 물량이 엄청난 것 같은데요. 예. 이번에 납품한 LFP 배터리는 이제 테슬라가 전기차에 쓰진 않고요. 네. 테슬라가 또 하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제 ESS입니다. ESS가 그쵸?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결국은 AI 때문에 생긴 전력난이 AI가 엄청난 전기 먹는 하마 아닙니까? 전기 먹는 하마에서 전기를 갖다 공급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대안은 이제 원전입니다. 하지만 원전을 지금 짓는다고 해도 실제로 원전의 전기를 뽑아낼 수 있는 건 2030년이나 돼야 가능합니다. 그 대안이 무엇이냐? 엄청난 규모의 배터리를 갖다가 옆에다 AI 데이터 센터에 두는 것입니다. 이게 좀 화면에 보는 게 ESS인데 이 ESS를 갖다가 배터리를 거의 잠실 종합운동장 규모의 ESS를 갖다 설치한 다음에 그러면 바로 옆에다가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다가 송배전화도 연결하면 되니까 송배전에 대한 분담도 덜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미봉책이지만 할 수 없이 ESS를 갖다가 AI 데이터 센터에다가 옆에 박아놓는 것입니다. 이 테슬라에게 박아놓은 LFP를 갖다가 ESS로 쓰겠다는 것이 테슬라의 이제 계획입니다.
네, 근데 이번 소식에 좀 독특한 점이요. 이게 민간 기업들 간의 계약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미국 국무부가 좀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줬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래서 저도 참 의아했는데 민간 기업끼리 얘기인데 왜 굳이 국무부가 이게 나서서 그러니까요. 야, 이번에 계약을 갖다 컨펌, 원문에 컨펌이 나옵니다. 컨펌해준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번에 결국 이제 미국 국무부가 발표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국 중국을 배제하려면 중국에 끼어들 만한 부품을 갖다가 빼야 되는데 공급망에서 중국을 갖다 제외해야 되는데 ESS처럼 중요한 어떤 항목에서 중국의 LFP가 없으면 어떻게 돌아갈 수 있냐 이런 맥락에서 국무부가 관여해서 테슬라한테 야 LG 에너지솔루션 LFP를 가져와라 라고 아마 뭐 강요 내지 어쩌면 이제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점에서 국무부가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결국 미국 정부는 중국의 부품을 가급적 배제하고 싶어 한다. 배제하려면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마냥 배제를 했는데 제대로 안 돌아가요. 그러면 이제 소비자의 원성이 그 하늘을 찌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대안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이제 중국의 부품을 갖다가 공급망에 제외하고 싶어 한다. 이것도 이번에 미국 국무부가 LG 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에 납품한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른 것도 아니고 테슬라입니다. 사실 그동안 중국산 배터리 기업체들이 좀 선점을 하고 있었던 LFP 시장에 드디어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본격적인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같이 만나봤습니다. 오늘 LG 엔솔 이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아침이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조호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 숨겨진 외신 인사이트들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비가 오랜만에 진짜 옵니다. 아직 뭐 이렇게 굉장히 우산을 쓰긴 써야 되는데 많이 오지는 않는데요. 조금 더 많이 와서 좀 촉촉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뭐 너무 건조해져가지고요. 자, 오늘 또 이데일리 신문에 나온 내용들 또 브리핑 시작을 해보죠. 첫 번째 기사, 중동 전쟁에 쪼그라든 B2. 잠시 후에 이제 제 뒤에 있는 이 빨간색 요 표가 이제 자세히 여러분들 화면에 좀 띄워줄 텐데요. 이 미수금. 우리가 이제 반대 매매 걱정을 되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장이 급락을 할 때. 그러니까 반대 매매라는 게 보통 이제 미수금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미수는 이틀 안에 이제 갚아야 되는 건데 3일째 들어간 반대 매매가 바로 나가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좀 되게 위험한 투자긴 한데 정말 초단기 투자죠. 근데 이게 지난 5일 날입니다. 2조 1,400억대까지 가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표 보시면 5일 날에 껑충 뛰죠. 1조 원대 초중반 하다가 갑자기 2조 원대 초반까지 확 뜁니다. 그러던 미수금이 지금 16일 현재 1조 원대, 그러니까 평상시 수준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면 지난 1월 초에, 3월 초에 이렇게 미수가 늘었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3월 들어서서 이제 이란 사태 벌어지고 난 다음에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급락을 하면 보통 이제 바이더 딥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이더 딥을 할 때 레버리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미수로 땡겨서 이제 최대한 투자금을 확대를 해서 한 다음에 이제 이틀 안에 이제 이를테면 이제 오늘 사서 이제 내일 팔고 빠지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건데
그 다음날 장이 또 빠지거나 이렇게 변동성이 좀 큰 날이 계속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못 판 거죠. 내가 샀던 것보다 더 떨어지면 사실은 미수 치고 난 다음에 팔기 어렵지 않습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일째 돼서 이제 반대 매매가 나간 게 이제 이 밑에 표 보시면 6일 날 824억으로 반대 매매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16일 날 300억대로 이 반대 매매 규모가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반대 매매도 좀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도 반대 매매에 대한 그런 뭐 기사들이라든가 이런 우려감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도 사실 그런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미수금이 줄었는데 왜 미수금이 줄었느냐? 사실 미수금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투자자들의 공포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반대 매매를 직접 당해보시거나 반대 매매 직전까지 갔던 분들은 사실 그 공포감이 있죠. 뭐 심장이 쫄깃해진다라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힘든 공포감이죠. 한마디로 패닉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누가 그걸 또 겪고 싶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수를 좀 하면 안 되겠다 또는 미수를 줄여야 되겠다 등등등 이렇게 생각이 갈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결국 미수금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결국은 정리를 하면 중동전쟁에 쪼그라든 비투라는 말은 다시 얘기하면 그만큼 이제 공포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짓눌렸었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레버리지 투자나 이런 것과 달리 신용융자와 달리 이 미수 같은 경우는 워낙 초단기 투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정말 좀 위험하죠. 이 미수 투자 같은 경우는 좀 잘 투자하실 때 아무리 강세장이라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다. 결론은 이제 그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기사는 삼성하고 하이닉스 얘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앞서 조 대표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젠슨왕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기조연설 중에 고맙다라는 표현, 뭐 이거 그게 좀 흔하게 듣는 얘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차세대 AI 칩 한국이 선점. 차세대 AI 칩이라고 표현이 된 거는 LPU라고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추론 전용 칩입니다. 잘 뭐 기사도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엔비디아가 이번에 GTC 2016에서 이제 추론 전용 칩 그록이라는 스타트업이죠. 여기랑 같이 개발을 해서 이거를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맡겨서 이제 올 하반기 뭐 3분기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어쨌든 3분기부터 이제 생산을 하겠다, 양산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좀 된 거고요. 결정적으로 이 LPU의 이 의미는 결국은 이제 확실하게 AI 시장은 학습에서 추론으로 무게가 완전히 넘어갔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좀 보여준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사실 추론은 약간 좀 백과쟁명 듯한 느낌이었죠. 뭐 전국시대처럼 뭐 구글의 TPU를 비롯해서 이제 뭐 빅테크들이 이제 각자 개별적인 그런 이 칩을 만들면서 학습은 엔비디아의 GPU가 확실하게 장악을 했지만 이 추론으로 넘어가면 빅테크들이 만만치 않을 거다 뭐 이런 의미가 좀 있었는데요. 젠슨왕이 학습에 이어서 이 추론 쪽에서도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 LPU라는 이 추론 전용 칩을 좀 내놨다 이렇게 좀 해석을 좀 해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삼성이 만든다. 사실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삼성 주가가 어제도 좋았던 이유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파운드리가 일단 좋아진다라는 거, 힘이 더 받게 됐다라는 거. 올해 일단 긍정적인 전망은 올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부분에서 흑자를 낼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 흑자 규모도 커질 것 같고 올해 흑자 전환하는 것도 더 확실해지지 않았느냐. 이게 3분기에 이제 양산에 들어가니까요. 이런 것들. 지금 삼성전자의 이 파운드리 부문의 가동률이 뭐 80%대까지 올라왔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이게 이제 양산에 들어가면 뭐 90%대까지 올라왔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요.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종합 반도체로서의 그 위상이 과거에는 이게 악재였던 게 이제는 호재로 삼성전자의 위상을 더 좀 끌어올리는 어떤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참 이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어쨌든 삼성전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기대감을 좀 낳고 있고 결국은 삼성전자가 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특히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메모리의 이 AI 시대에서 메모리의 위상이 지금 엄청나게 커졌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했을 때 삼성전자의 위상은 더욱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좀 낳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여러분들도 계속 보셨겠습니다만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30만 원대 중반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 이제 백그라운드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20만 원 회복부터 먼저 해야겠죠. 자, 세 번째 이제 요거는 이제 앞서 ADR 말씀을 다 하셔서 뭐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이번에 그 GTC 참석을 해서 했던 얘기 중에 가장 큰 게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말씀하셨던 ADR이고 또 하나가 2030년까지 쇼티지가 해소될 것 같지 않아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ADR도 사실은 뭐 굉장히 우리가 의미 있게 좀 봐야 될 내용이지만 공급 쇼티지 문제가 사실은 조금 더 무게가 실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지금 결국은 메모리가 이렇게 잘 나가는 거, 지금 굉장히 잘 나가는데 과연 언제까지 잘 나갈 것이냐. 이게 사실은 메모리 쪽에 가장 큰 화두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삼성과 하이닉스의 이익단을 규정을 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최태원 회장의 말대로라면 2030년까지 쇼티지가 계속된다. 그 2030년까지 반도체 가격, 메모리 가격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두 회사의 이익은 계속해서 적어도 2030년까지는 계속 상향 곡선을 그을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우리가 끌고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DR 상장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공급 쇼티지가 계속 간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가 좀 될 것 같아서 어쨌든 최태원 회장이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한다는 얘기는 충분히 이제 그런 확신을 갖고 있다는 얘기라고 좀 봐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어떤 기대감, 이거는 어쨌든 우려감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확실하게 이제 우려감을 좀 더 넘어서서 지금 이 현재 이란 사태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이 시점, 그러니까 고점 대비 한 20% 이상, 30%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한 10%에서 15% 정도 좀 만회해서 지금 한 15에서 20% 정도 좀 조정을 받은 이 상황,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대형 반도체 회사들한테는 굉장히 좀 없는 분들은, 특히 없는 분들이라면 새롭게 진입을 할 수 있는 되게 적절한 그런 시점이 되고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즘 뭐 장안의 화제죠. 코스닥 액티브 ETF. 어제 한화자산운용에서 이제 이 코스닥 액티브 ETF를 출시를 해서 이제 3파전 본격화 좀 됐고요. 아마 조만간 또 계속 나올 겁니다. 뭐 미래셋도 아직 안 내놨으니까. 미래셋 같은 경우는 어제 바이오에서 그 기술 이전 이쪽에 특화된 그런 기업들만 가지고 또 별도 ETF를 내놔서 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었는데, 어제 한화 ETF는 일단 기본적으로 비교 자산이 코스닥 150을 중심으로 해서 삼성이랑 타임 거랑 조금 다르긴 한데요. 사실은 결국은 비슷하게 좀 갈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수익이 잘 나는 데는 보니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담고 있는 데들이 수익이 조금 더 나는데, 초반에 굉장히 좀 뭐 높은 수익률을 내다가 지금은 일주일 정도 수익률을 비교해 보니까 다 마이너스 한 2%, 3% 정도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뭐 이제 새내기고요. 이제 좀 더 시장을 좀 봐야 되고, 대신 이제 관심은 많아서 자금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약간 이렇게 ETF 상품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투자자들의 관심도 굉장히 디테일해지는 만큼 거기에 맞춰서 굉장히 세분화되고 있다는 거. 우리 시장한테 뭐 긍정적인 면이 상당히 좀 많이 있고 또 부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죠. 아무래도 이게 출렁거림이 심해진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투자할 만한 상품들이 정말 많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 널뛰기를 보였었던 뉴욕 증시가 그래도 이번 주 들어서는 조금이나마 완만하게 회복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국면이 어디까지 지속이 될지, 그리고 내일 또 FOMC 발표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신중호 LS증권 리서치센터장 모시고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오랜만에 나와주셨네요. 네네네. 또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이 시점인 게요. 오늘 모시기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우선은 뭐 밤사이에 미증시 마감 시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중요한 게 일단 유가잖아요. 네, 유가가 여전히 좀 불안한 상태예요. 네. 90달러 중반에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소위 말해서 시원하게 치고 나가지 못한다 이런 느낌을 좀 받고 있고 전강 후약 이런 느낌의 그렇죠.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지만 이제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물가가 높아진 상황에서 고용까지 좀 쇼크를 보인 국면이잖아요. 그렇죠. 자칫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과연 FOMC에서 어떤 스탠스, 지금 컨센서스는 매파적일 수도 있다. 충분한 시나리오죠. 올해 네. 동결일 가능성도 어쩌면 내비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이 주식시장 간밤에 미국 시장이 오르긴 했지만 조금 뭐 강하게 오른 느낌은 아니었다. 경계감이 서려 있었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이 FOMC 얘기 조금 더 딥하게 해보도록 할 거고요. 뭐 어쨌든지 간에 가장 큰 맥락이죠. 이란 전쟁은 뭐 현재 진행형인 상황인데 네. 뭐 이제는 최악의 국면은 좀 지났다, 피크 아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뭐 당분간 지금의 회복 국면을 좀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좀 큰 변동성 나올 수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긴 그렇긴 하죠. 하지만 네. 이 전쟁을 어떻게 예단하겠습니까마는 나오는 뉴스들은 결국 이란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미국도 공교롭게도 파종 시기와 맞물리다 보니까 이 비료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위 그 미국의 그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 세력인 농민층, 전국 그렇네요. 그쪽에서의 이제 불만이 쌓이다 보니까 점점점 퇴로를 찾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은 있습니다. 네. 다만 미국하고 이란과 관계도 있지만 또 이스라엘의 입장과 중국의 그쵸. 입장이 있거든요.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네타냐후 총리가 굉장히 강경해요. 왜냐하면 3월 안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켜야지만이 의회가 해산되지 않고 네. 네타냐후 총리도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강경파와의 연정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중동발 이란과의 긴장도를 높이는 게 필요한 국면이기도 합니다. 3월이라는 그렇네요. 기간을 네. 놓고 보면 더불어서 이란 내에서도 협상파가 있고 강경파가 있을 텐데 지금 문제는 국지적인 뭐 러우 전쟁을 비교하면 그렇지만 국지적인 도발이 나타나는 거는 러우 전쟁은 어떻게 보면 유가에 이제는 영향을 주진 그렇죠. 않잖아요. 그런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에 뭐 일부 유조선이 좀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바로 봉쇄라든지 어떤 그런 뭐랄까 해협에 대한 리스크가 유가에 다이렉트로 오기 직결되니까요.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긴장도가 유가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게 하는 요인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이 유가에 좀 시장에 직결되는 이슈라서 그런지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해서 좀 이제 동맹국들에게 좀 파병을 해달라 이런 압박을 좀 높이고 있는데 네. 밤사이는요 또 이제 트루스 소셜에다가 자기 맘대로 좀 안 됐나 봐요. 너네 도움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네. 약간 꼬장을 부렸는데 뭐 이게 계속해서 좀 차질을 빚고 있나 봅니다. 여러 가지 역학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사실 보내고는 싶지만 아니면 뭐 보낸다라는 자체도 물리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라고도 왜냐하면 이게 배가 가는 동안 시간이 네. 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일단은 이란과의 관계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이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피해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급받고 있는 원유의 대부분이 동아시아 쪽이고 특히 이제 중국이 이란, 베네수엘라, 러시아에서 국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그렇죠. 원유를 수입하면서 일정 부분 성장률을 유지해 왔었는데 베네수엘라 1월에 마두로 체포했었죠. 그리고 이란을 이제 견제하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어떤 미국의 액션이 자기를 견제하기 위한 액션인데 그렇게 해석할 그 수도 있겠네요. 액션에 내가 도움을 준다라는 게 조금은 이상한 논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은 뭐 약간 손살을 치고 미중 정상회담도 조금 뒤로 밀리는 양상이고 네. 한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보낸다 안 보낸다라고 하지만 이 평화헌법 등의 법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호르무즈 해협에 어떤 군함을 보낸다라든 이런 액션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이런 역할은 중국에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란의 또 최대 고객은 중국이기 때문에 이 이란을 좀 압박할 수 있는 영향력은 물리적인 거 말고 이 중국이지 않겠냐.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실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는 게 중국이기 때문에 네. 이 중국이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발판을 우리는 좀 찾아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이제 좀 경제적 압박 카드로 또 한번 활용을 하려고 네. 생각을 하고 있나 보군요. 우리나 일본 입장에선 당연히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겠고요. 자, 이렇게 한번 이란 전쟁 이야기도 나눠봤고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FOMC죠. 네. 이제는요, 이 FOMC가 언제 내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과연 내리기는 하냐 이걸로 좀 시선이 옮겨갔습니다. 네. 지금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현재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에요. 네. 물가 연준은 이중 책무 그러니까 고용과 물가를 둘 다 챙기는 연준의 그쵸. 중앙은행인데 그 동안에는 이 고용이 좀 악화됐기 때문에 상반기 안에도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물가가 급등하다 보니 컨센서스 상으로도 올해는 어렵다. 예, 얼마 전에 또 골드만삭스도 조금 9월에서 12월로 그렇죠. 한 번 3개월 옮겼죠. 네. 네. 그리고 연준이 3월 말에는 그러니까 이번 3월 FOMC 이후에는 점도표를 또 새롭게 발표를 하는데 네. 아마도 어쩌면 올해 동결일 가능성을 내비칠 수도 있다.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이 이란발 전쟁 리스크가 아니었어도 그 이전에 미국의 그 핵심 PCE 지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전년 대비로 3%가 넘은 상황이었어요. 불안스럽죠. 연준에서는 2%를 그쵸. 고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3%가 넘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하더라도 매파적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더 이제 유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일단은 빠르게 어떤 정책적인 액션을 취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약간은 관망해보고 있다. 유가가 잠잠해지게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라는 정도의 모호한 스탠스. 다만 시장에서 바라는 것처럼 지금 뭐 사모펀드 이슈라든지 이런 게 조금 어떻게 보면 터질 수도 있어요라는 그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럼 시장에서는 달래기를 원하지만 달랠 수 없는 약간의 매파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FOMC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이 점도표가 좀 매파적인 스탠스로 나왔다, 뭐 올해 금리 인하가 아예 없는 것으로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은 코스피에서 좀 외인 이탈이 강하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네.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환율과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만약에 연준이 매파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달러가 강세로 갈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매파적이진 않더라도 물가 때문에 곤혹스럽다 그러면 이거는 금리 동결 이상으로 그쵸. 가겠구나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럼 환율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다시 1,500원 이상으로 트라이할 가능성에 외국인들은 좀 매도할 수 있고 네. 두 번째는 연준의 어떤 그런 곤혹스러운 상황은 지금 미국에서는 하이힐드 스프레드라든지 회사채 시장이 좀 안 좋거든요. 사모펀드 네. 이슈가 좀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으로 좀 번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사모펀드 이슈가 부각이 되게 되면 이 대출 시장이 좀 원활하지가 않을 거고 그랬을 때는 지금 빅테크를 비롯한 하이퍼 스케일러들도 네. 사모펀드에서 좀 돈을 빌려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었던 것도 있기 때문에 그쵸. 이런 부분이 좀 둔화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데이터 센터라든지 서버로 들어가는 반도체의 매출이 상당히 중요한데 네. 이게 둔화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외국인들은 어떤 반도체 시황에 대한 고민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수 있다는 리스크 때문에 연준의 스탠스의 여하에 따라서는 매도의 압력이 강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긴 또 이제 금리 인하 전망이 늦춰질 때마다 반도체 단이 강하게 압박을 받아왔잖아요. 네, 이게 또 맞아요. 외인 입장에서는 이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수급 악화로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은행의 동결 기조 이것도 좀 약간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2월 말에는 한은이 비둘기적인 스탠스를 보여서 시장이 금리도 안정을 찾았는데 유가가 급등하고 이러다 네. 보니까 그리고 연준의 스탠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금리를 내려야 되지만 엊그제 나온 그 한은의 통방문을 보시면 환율과 부동산 때문에 금리를 못 내렸다라는 그쵸. 게 명확하거든요. 그럼 지금도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면 금리를 내릴 수 있겠죠. 금리 차 때문에라도. 근데 지금은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그러면 비둘기적인 스탠스를 내비치지 못할 것 같고 네. 거기다가 지금 뭐 부동산 가격이 안정을 찾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일부 기대하는 것들은 상당히 비싼 가격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서울의 집값을 봐야 되는데 그 네. 부분은 아직은 좀 여전히 긴장도가 높은 상황이라서 하는 입장에서는 연준의 스탠스가 만약 동결 기조로 간다 그러면 한동안 그리고 올해 내내 동결 기조를 갈 수밖에 올해 없지 내내요. 않겠냐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율도 부동산도 심지어 미국의 연준마저 좀 도와주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이 개별주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엔비디아 GTC 어제 그래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나왔었죠. 1조 달러까지 좀 매출이 확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정작 오늘 엔비디아 주가가 0.7% 하락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이게 주가 반응이 확 와닿진 않네요. 제품이 상당히 좋은 건 맞아요. 네. 예, 연산 능력이나 출원 능력이 상당히 좋은 건 맞는데 이 제품을 사주는 기업의 입장에서가 고민이 된다라는 거죠. 어떤 게요? 이를테면 하이퍼스케일러들,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서 기존에 있는 GPU보다 더 좋은 것들, 그러니까 뭐 아까 그 GTC에서 얘기했던 그런 제품들을 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빅테크 기업들의 잉여 현금 흐름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력 가격 높아졌죠. 메모리 가격 높아졌죠. 거기다가 구리 가격도 높아졌는데 최근에 그러네요. 유가까지 높아지니까 데이터 센터를 짓는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네. 안 그래도 그 영업 현금 흐름 대비 캐펙스 비율이 70에서 80%였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 높아진 상황이다. 그렇다면 내가 데이터 센터를 짓고 싶어도 사실은 비용이 너무 높아졌다라는 부분들. 그렇죠. 어쩌면 야 이거 그러면 데이터 센터 짓는 내지는 캐펙스에 대한 그 전망을 좀 조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아까 사모펀드 이슈까지 있기 네.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가 왜 핸드폰이 아무리 좋은 게 나와도 내가 살 수 있는 여력이 아니면 돈이 없으면 못 핸드폰이 사죠. 안 팔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떤 우려 때문에 엔비디아가 굉장히 좋은 이거 우리 이렇게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수요가 막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하지만 네. 정작 엔비디아 주가가 좀 하락을 한 거는 그런 이유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기술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코스트, 비용의 문제 때문에 좀 아쉬운 주가 흐름이 나왔다. 이거는 뭐 개별 기업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네. 좀 안타깝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우리 시장에서는 반도체주가 다시 한번 좀 랠리를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어제 주가는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강하게 출발했다가 약하게 끝났거든요. 그쵸. 강하게 출발했었던 이유는 GTC의 젠슨 황이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이 상당한 수요 거기다가 현대차까지 거론하면서 네. 우리나라 시장의 대형주들의 입맛에 굉장히 좋은 내용들을 많이 잘 해줬는데 만들어줬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우리가 소화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사주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 사주는 입장을 봤더니 그쪽이 원청업체가 굉장히 허덕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상황이 좋지 허덕될 수도 있다. 비용이 올라가게 있다.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투자에 대한 방향성이 좀 흐트러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이제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또 저는 약간 주의 깊게 본 멘트가 뭐냐면 네. 이 최태원 회장이 이 메모리 가격이 너무 비싸진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안정화 방안을 찾겠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구체적인 방안을 말했습니까? 아직은 안 나왔어요. 이제 나올 건데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P 곱하기 Q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메모리 이사 반도체 기업들은 Q 그로스보단 이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는 게 굉장히 반영을 많이 하는데 그쵸. 메모리 가격이 좀 안정을 찾는다 그러면 주가는 일종의 추동력을 조금은 상실하는 국면이긴 합니다. 안 그래도 2분기가 빅테크 기업들의 AI 캐펙스가 정점을 이루고 좀 둔화되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네. 어쩌면 삼전직스의 추동력이 조금은 둔화될 수 있는 상황이지 않겠냐. 오히려 그러면 칩플레이션이 문제가 됐다면 이 칩플레이션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공급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쵸.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뭐 반도체 소부장의 역할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어떤 전환기, 약간의 어떤 업종의 확산기로의 전환의 시그널이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메모리 가격 상승이 워낙 이제 전체 시장 파이를 갉아먹으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단순히 약간의 좀 이 매출이 줄더라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좀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만큼 엄청난 좀 지금 시장 파급을 미치고 있는 메모리 가격 상승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현대차 관련 이슈도 굉장히 강하게 나왔어요. 이게 네. 뭐 레벨 4 로보택시를 만든다는 네. 뉴스까지 나왔던데요.
단기적인 생산성 측면에서 완성차 업체들이 일단은 바로바로 뭔가를 만든다라는 개념에서는 그동안 프리미엄을 많이 받아온 것도 사실이고 네. 로봇과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는 현대차 뭐 거기다가 특히 현대모비스가 주목을 받았는데 점점 모델이 이제 상향 평준화될수록 아니면 모델이 되게 뭐라 그럴까요? 고급화될수록 결국 또 중요한 게 데이터, 데이터하고 빅테크 기업들이 또 얼마나 이제 만들어주는지와의 관계, 협력 관계다 보니까 네. 앞서 우리가 고민했었던 부분들도 현대차도 고스란히 이제 가지고 받는 있는, 영향일 것 그렇죠. 같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결국 이 만들어내는 상황에서 공급망에서 실질적인 수주가 어쨌든 로봇 택시, 로봇과 관련된 뭐랄까요 방향성은 맞고 그렇다면 공장을 이제 새로 구축한다든지 공장 내에 약간의 어떤 미세 조정을 할 때 거기에 해당이 되는 기업들을 눈여겨보는 사이클로 네. 온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치플레이션으로 해서 반도체 2사만 가다가 이제는 반도체 소부장이 가는 것처럼 그쵸? 자동차도 완성차가 가다가 완성차 부품주로 가는 역량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자료도 내긴 했지만 뭐 로보티즈나 뭐 예를 들어서 한국 PIM 뭐 네. SO 뭐 S랩 3년 이런 저도 좀 처음 들어보는 기업이긴 합니다만 자율주행 관련해서 테마로 움직이는 기업들이긴 맞습니다. 하죠. 고객들은 많이 아시더라고요. 네. 이런 기업들로 조금은 이제 시선이 전환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율주행이 우리나라는 테마로 많이 움직이죠. 이 테마 쪽에 좀 매기가 몰릴 수 있는 기회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3월 전망, 3월도 벌써 절반이 갔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뭐 이란 전쟁이 3월을 좀 지배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강한데 어떤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여전히 변동성이 남아있다. 큰 지진 이후에 우리가 여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쵸. 가격은 고점 대비 코스피 기준으로 20%의 급락을 보였지만 그 20% 급락이요. 이틀 만에 나와버렸어요. 그쵸.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슈가 해소될 수 있을 만한 기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은 좀 없었던 것 같고 무엇보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행과 연준의 통화정책회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어떤 통화정책 이후에 매크로발 이슈가 좀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 말 분기 초에는 우리가 보통 비상장 주식이나 매자닌을 시가평가하면서 네. 이 좀 담보 가치를 설정하는데 약간은 이게 하향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변동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추세 복기로기보다는 조금 네. 리바운드 나오면 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좀 많이 빠진 것 같으면 좀 매수가 들어오는 약간의 박스권을 산정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되는 3월 장세가 될 것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복잡한 이 셈법이 지금 현재 필요한 상황이죠. 오늘 또 마켓 비하인드 신중호 LS증권 리서치센터장 모시고 자세한 전략 세워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전히 뉴욕 증시는 회복세를 살짝은 이어가고는 있지만 내일 FOMC에 대한 경계감도 여전하고요. 또 이 반도체 단 오늘 엔비디아가 살짝은 좀 아쉬운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증시 여러 가지 복잡한 변동성들 잠시 후에 이어지는 마켓나우 1부에서 더욱더 자세한 전략과 함께 대비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 가득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